시공 안 돼 있어가지고 여기 좀. 5층 복도랑 창틀, 그지? 그리고 계단은 먼지랑 창틀이랑 난간만. 4층 복도 세척 박스. 딱 그렇게만 하면 얼마 나오냐 지금? 나는 105만원 나왔어. 105만원이면 그래 비슷하네. 10만원 정도 차이 나니까. 현장을 다니다 보면 이 견적을 낼 때 좀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는데 견적을 낼 때 그 요령이라든지 혹은 좀 노하우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주거 공간이랑 상업 공간에 대한 견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아파트들은 이제 구조가 대부분 다 평준화돼 있잖아. 이제 주거 공간은 평당가로 계산을 많이 하고, 상업 공간 같은 경우에는 평당가로 하기에는 되게 복잡한 부분이 많아. 왜냐면은 뭐 사무실이냐, 식당이냐, 뭐 상가냐, 뭐 아니면 계단이나 복도 같은 공용 분야, 뭐 공장 설비냐, 뭐 관공서냐. 상업 공간에서는 평당가로 매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근데 평당가로 이제 내달라고 하는 업체들은 있지, 고객사들은. 견적을 낸 다음에 그냥 평으로 나눠가지고 평당가로 계산을 해줄 뿐이지, 평당가로 계산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공수로 계산을 하게 되지. 공수로 어떻게 계산하냐면, 한 명의 인부가 하루에 8시간 기준, 9시에 시작했다면 6시에 마치는 거고, 8시에 시작해서 5시에 마치는 거면 하루에 8시간을 기본으로 근무를 하는 건 1공수라고 불러. 1공수 기준으로 했을 때 인부가 몇 명이 들어가냐, 거기에 따른 인건비, 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 자재비, 자재비라면 뭐 약품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걸레, 우리는 걸레 다 새 걸로 사서 들어가니까, 그리고 뭐 광택기를 사용한다면 광택기 뭐 패드 비용, 뭐 소포제, 그리고 장비대. 장비대는 우리가 이제 기계를 이용해서 세척을 하게 되면은 기계를 임대해주는 회사에 그 장비대들이 있어. 그 다음에 뭐 고공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렌탈이나 아시바, 스카이를 부를 수도 있고, 그런 장비대들이 들어가지. 거기에 기업이윤을 더하면 이제 상업 공간에서의 견적은 웬만한 항목이 끝나는데, 거의 대부분의 차지를 하는 것들이 인건비지. 그러면은 이 현장에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가는지는 어떻게 판단을 하면 좋을까요? 그게 제일 어려우면서도 가장 잘 해야 할 영역 중에 하나야. 좀 좋은 습관을 계속 좀 연습을 하는 게 좋아. 그 좋은 습관이 어떤 거냐면, 내가 혼자서 청소를 할 때 나 혼자서 하루에 얼마나 유리를 닦을 수 있을지, 바닥을 얼마나 세척을 할 수 있을지, 뭐 카페트를 얼마나 세척할 수 있을지, 이런 데이터가 쌓여야 이제 그 인건비가 몇 명 들어가는지를 계산할 수 있는데, 하루를 계산하기에 많다고 하면 일단 1시간으로 먼저 계산을 해보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내가 닦을 수 있는 양을 계속해서 데이터를 쌓는 거야. 견적을 많이 낸 사장들은 딱 들어갔을 때 여기에 몇 명 들어가고 몇 시간 안에 끝난다 하면 대부분 그 시간이 맞아. 이제 그런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견적을 되게 타이트하게 잘 들어갈 수 있어. 쉽게 생각하면 주거 공간에 같은 경우에는 뭐 쓰레기집이냐 뭐 약간 이런 거에 특수한 상황 말고 입주 이사 청소라는 가정하에 그냥 10평 전후가 될 것 같고, 상업용 공간, 뭐 예를 들어서 상업용 공간의 입주 청소 공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한 사람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뭐 35평에서 40평 정도로 잡고 있고, 뭐 인테리어 청소다, 준공 청소다 하면은 그거보다는 확 한 반 정도 더 떨어져. 유리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잘 닦는 사람 닦는다고 하면 1시간에 20장 정도도 닦고, 내가 하는 것들을 시간을 좀 많이 체크를 하고 있는 편이야. 그러면은 견적 비용을 많이 받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어쨌든 시장 자체에서 조금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무조건 견적을 비싸게 받았다고 자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나도 현장을 가보면 뭐 자기가 이 견적에 이걸 진행했다더라, 뭐 얼마나 남겼다더라, 이런 식으로 자랑을 많이 하는데 나는 그게 좋은 견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결국은 그거는 고객들이 다 부담을 하게 되는 돈이고, 그런 현상들이 많아질수록 나는 시장이 파괴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중고차 시장 봐봐.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사람들 반응이 어때? 다 좋아하지. 그 이유가 뭐겠어? 기존에 있던 업자들이 소비자들한테 했던 행동들이나 판매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정직하지 못하면 그 시장 자체가 물이 흐려질 거라 생각한단 말이야.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실력이 좋은 업체일수록 견적가가 낮아. 왜냐면 실력이 좋은 업체들은 사장이 직접 하는 경우도 많고, 거기에 있는 팀장들도 대부분 다 실력이 좋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 4명, 5명 들어갈 거 기공들 2명, 3명이 들어가서 일 처리가 가능하니까 적은 인력이 들어가고 더 좋은 장비가 들어가고 더 빨리 일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이윤이라든지 이런 리스크, 위험 부담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고객들한테 훨씬 합리적인 가격으로 청소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고객들도 만족도가 높고 이 사람들은 그런 현장들을 하루에 2개, 3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돈도 더 많이 벌어. 한 달에 스케줄이 다 차 있어. 스케줄이 이제 안 차 있는 혹은 견적이 성사가 잘 안 되는 업체들은 내가 한 달에 채워야 되는 목표 금액이 있는데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뭐 1건, 2건을 계약하더라도 거기서 최대한 이윤을 많이 남겨야 하기 때문에 조금 무리해서 계속 견적을 넣는 경향이 있더라고. 우리가 벌고 싶어하는 그 목표 금액을 소비자한테 난 정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견적이라는 거는 그냥 현장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노동에 대한 순수한 이득이지, 내 목표 금액이 뭐 한 달에 1,000만 원 벌고 싶다, 2,000만 원 벌고 싶다, 이런 그 희망사항이 내 견적에 녹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견적은 그래서 주관적이기도 하지만 되게 객관적으로 견적을 내야 돼. 그러면은 어떤 단가의 견적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세요? 상업공간에서 견적을 많이 안 내봤던 이제 초보 사장님들이나 견적을 많이 내본 경험이 없는 업체들은 사실상 시장가에 대한 개념 자체가 나는 그냥 없다고 봐. 사실상 상업공간에서 견적을 한 군데 거래 업체에다가 그냥 의뢰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지만 오픈 견적을 하거나 비교 견적을 해서 거래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뭐 적게는 5개, 많게는 뭐 10개, 20개의 업체들이 공개로 견적을 넣어. 뭐 터무니없이 높은 사람, 그리고 터무니없이 하한가 있는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 다 중간에서 만난단 말이야. 시장가는 분명히 존재해. 그리고 그 시장가에서 내가 얼마나 더 서비스를 해주느냐, 아니면 그 시장가에서 조금 더 뭐 싸게 해주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견적이 되고 안 되고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장가를 모르면 사실상 상업공간에서 견적을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다른 업체들이 어떻게 견적을 넣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견적을 산출하는지 그들과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나도 시장가에 반영을 해가지고 견적을 넣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견적에서의 기업 이윤은 얼마 정도로 책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현장에 따라 달라. 뭐 예를 들어서 욕심이 많은 사장이라서 뭐 한 건마다 기업 이윤을 100만 원을 남겨야겠다, 이렇다고 해서 그 견적마다 100만 원을 넣을 수는 없어. 물론 견적을 넣는 거는 자기 주관이고 자기 마음이겠지만, 지금 내가 너한테 설명해 주는 거는 좋은 견적을 넣는 방법, 견적을 넣는 근거에 대한 것들, 그리고 계약 성사율이 높은 어쨌든 견적에 대한 팁을 알려주는 거잖아. 내가 뭐 당연히 말빨이 좋고 영업력이 좋아가지고 터무니없이 뭐 높은 견적을 넣어서 계약이 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높은 견적들은 사실상 계약이 잘 안 돼. 기업 이윤은 대부분 다 거의 리스크에 대한 비용이 가장 커. 뭐 작은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 인건비만 뭐 받고 해주는 경우도 많고, 사람이 2명 들어가는 현장이랑 뭐 20명이 들어가는 현장이랑 기업 이윤이 같으면 절대 안 되지. 왜냐면 사람이 뭐 2명, 3명 들어가는 현장이었어. 근데 이게 내가 시간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오바해서 근무를 하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추가 인건비도 줘야 되고 뭐 저녁 식사까지 챙겨줘야 돼. 뭐 10만 원, 20만 원이 더 까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명이 들어가는 현장이었는데 만약에 공기를 다 못 지키고 우리가 다음날 일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저녁까지 일을 하게 되면 100만 원이 더 나가게 돼버린단 말이야. 20명이 들어간 현장에서 기업 이윤을 30만 원 가지고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왜냐면 그 리스크를 오로지 내가 다 감당을 해야 되니까. 물론 그거를 타이트하게 잘 지켜가지고 변수 없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게 제일 베스트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어쨌든 그 리스크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 내가 감수하더라도 기업 이윤을 조금 더 높게 잡아야겠지.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이 견적을 조금 좌지우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해 주자면, 좋은 견적이란 우리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고, 고객들도 합리적인 금액 안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게 결국은 좋은 견적이야. 그리고 그 좋은 견적들은 이미 나는 시장가에서 형성이 돼 있다고 생각해. 견적의 성사 확률이 높은 견적, 내가 그러니까 뭐 영업력이라든지 뭐 다른 서비스라든지 퀄리티 부분을 제외하고 단순히 금액으로 봤을 때 소비자가 생각하는 금액과 갭 차이가 적고, 나와 같은 견적을 내는 업체들과도 갭 차이가 적어야 돼. 그래서 그 견적이 타이트할수록 좋아. 그럴수록 그냥 나는 견적을 잘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물론 견적을 잘 내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아야겠지. 뭐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잘 하는 사람은 없고, 아까 너랑 나랑 해봤듯이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트레이닝 하는 수밖에 없어. 같은 현장에 갔을 때 너랑 나랑 같이 현장을 보고 브리핑을 듣고
그 다음에 서로가 견적을 낸 다음에 그냥 같이 비교를 해보는 거지. 그래서 팀원들 모두가 다 이제 비슷한 생각으로 견적을 내기 시작하면 그 갭의 차이가 되게 줄어들 거야.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도 팀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상향 평준화가 돼서 전체적으로 다 평균치를 맞추는 게 어떻게 보면 팀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해.